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외에 이것저것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읽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금 이걸 녹음하려는 날이 24년 5월 15일이거든요. 5월 중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에 오늘 눈이 왔다나 봐요. 계절이라는 거, 절기라는 거, 그런 게 참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은 이제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고,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달력이나 시계가 없는 식물이랑 곤충들이랑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요즘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뭐 배달 음식 안 시키기라던가 일회용품 덜 쓰기라던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전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게 더 나오는 것보다 낫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작부터 잔소리가 많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페르시안 장모종 고양이였던 쿠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쿠로는 가정에서 용돈벌이를 위해서 교배를 하던 사람이 너무 잔병이 많이 생겨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구조를 하러 가게 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입양을 잘 간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었고 알고 봤더니 쿠로에게 횡격막 허니아가 있었어요. 이제 횡격막 허니아를 횡격막 헤르니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횡격막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뭐 장기가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쿠로 경우에는 이제 간이랑 심장이 덜 자란 채로 태어나서 서로 결합을 하는, 성장을 해 나가면서 서로 붙는 바람에 그렇게 횡격막 허니아가 있었던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이제 장기를 분리하고 하는 수술을 해야 했고, 쿠로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서도 그런 증상이 발견이 됐었죠. 한 집에서 온 가족 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쿠로에게서 그 후에 비후성 심근증 아니면 HCM이라고 부르는 병이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심실 부분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피가 고이게 되거나 몸 전체로 잘 퍼져나가지 않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폐수종이 오고, 그래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급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신부전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HCM에 걸렸을 때 여명이 대략 5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는 5년 정도, 좋게 잡아서 5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하고, HCM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있긴 합니다. 키트가 있긴 하지만 키트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나올 수 있고, 또 엑스레이를 찍을
찍어서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엑스레이에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초음파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HCM이 확인이 되고 나면 약으로 어떻게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CM인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리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그 후에도 이제 갑자기 숨이 멈춘다던가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도 유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메인쿤이나 렉돌 그리고 페르시안, 아메리칸 쇼트헤어 이런 친구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장년기의 친구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소중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병을 치료하려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무릎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제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땐 분명히 그렇게 읽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서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던 FORL 치아 흡수성 병변 그리고 이제 흔히 치흡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때 자료를 찾을 때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예전이라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크로가 앓았던 병, 그러니까 횡격막 허니아나 HCM이나 이건 어쨌든 품종묘로서 이익을 위해서 번식되어서 가지게 된 병이라는 거, 그리고 크로를 죽였던 그 HCM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리고 발병하고 나면 남은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를 해 나갈 때도 그 삶이 그렇게 질이 높지 않다는 거,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돈을 주고라도 사서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었던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살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돌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라는 게 다 그런 돌발적인 위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품종묘, 품종견 이런 것들의 번식은 그 돌발성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는 거. 해루 같은 그런 스코티시 폴드에게서는 돌발성이 아니라는 거. 품종묘나 품종견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품종 고양이의 슬픔이라는 챕터를 만들었고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페이지 69입니다. 최면에 걸린 듯 소진 씨는 두 자릿수의 고양이와 함께 살며 끊임없이 개인 구조를 하고 있다. 사비를 들여 치료하고 잠잘 시간을 쪼개 돌봐서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을 만큼 예쁘고 건강한 고양이로 탈바꿈시킨다.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이러고 사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분명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 일을 왜 하는 걸까? 심지어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마저 있는 일인데 말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활동이다. 고양이 구조 활동이 장기화되면서 소진 씨는 가족의 반대와 부딪혔다. 가족은 소진 씨가 다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동물 임시보호에 구조까지 발벗고 나서는 그녀에게 식구들은 손을 들었고 소진 씨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다. 구조 활동의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다. 거의 늘 있는 사람 간의 갈등, 야근이나 휴일 근무, 장기 출장에 난색을 보일 때가 잦아 직장에서도 눈칫밥을 먹곤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 급여를 제대로 자신에게 써보지 못한 지 오래다. 병원비로 급여를 그대로 다시 송금하게 될 때도 있다. 부모님께는 부족한 딸, 형제들에게는 고개를 젓게 되는 골치 아픈 손위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누적된 피로감이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도무지 언제 좋은 시절이 오는지 끝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는 현실이 어깨를 짓누른다. 애써 치료하고 돌봐서 입양을 보내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 다시 구조하고 돌봐야 할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 역시 힘들다고 말을 한다. 구조를 할 때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늘 다짐한다고. 하지만 아픈 생명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소진 씨의 현실이다. 그것을 그녀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라고 표현했다. 소진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구조를 이어가시다가 이제 개인 구조는 중단을 하셨고 그냥 일반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해로의 사연을 보면서 처음 보호소 고양이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하려 했던 달콩이 때가 다시 떠올랐다. 달콩이가 바로 그 한국 고양이의 날에 읽어드렸던 그 친구입니다. 주말에 오기로 하고는 범백이 발병해 떠나버렸던 그 아이. 달콩이의 입양 책임비는 3만 원이었다. 지영씨는 달콩이를 데려다 주지 못했으니 환불해 주겠다고 했고 나는 부족하지만 달콩이 화장하는데 써달라고 부탁했다. 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서였다. 그러면서 내가 입양 의사를 밝힌 후 들어갔던 병원비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지영씨는 병원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극구 사양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책임비를 화장비로 써달라는 내 말에 감동했다며 고맙다고 했다. 당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지라 못 이기는 척 병원비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내내 미안함으로 남아있다. 지영씨라고 해서 어디에선가 돈이 샘솟지는 않을 텐데 내 사정만 챙긴 것 같아서였다. 일단 폐기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동물의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그 방법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의료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는 것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매립 혹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있다. 세 번째가 2016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허가받은 동물 장묘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다.
그 외의 임의 소각이나 매장은 불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비를 보태달라고 했던 화장은 바로 이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의료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는 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건,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동물 사체와 생활 폐기물을 분리해서 소각한다고는 합니다. 제가 알아봤던 건 서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몇 분이나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동네의 길에서 죽어서 사체로 모이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길에서 참 많은 동물들이 죽거든요. 예를 들면 새들도 길에서 참 많이 죽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종로에서 그냥 길을 걷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차도 한중간에서 비둘기가 죽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차들도 계속 이 친구를 치고 다닐 것 같고 그건 그 비둘기한테 너무 큰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삽을 빌려서 이제 이 친구를 급히 비닐봉지에 넣고 사실은 이 친구를 묻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빈 땅이 있으면 묻어주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라고 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알아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그랬었어요, 서울은.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하고 아마 민원도 넣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어딘가에서 동물들이 많이 죽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 같은 그런 새부터 해서 로드킬로 죽는 교통사고로 죽는 개고양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명 유리창으로 죽는 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결국 누군가 친절한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수습을 해서 땅에 묻어주겠지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전화를 하면 민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처리될까? 생활 폐기물과 같이 태워지는 것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우리 동네의 죽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살고 계신 지역의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민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나는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 해당 행정기관에게 주민들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동네는 어떨까 하신다면 문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참여를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프고 굶주린 고양이가 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발견해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 병원에 옮겨주는 사람, 돌봐주고 병원비를 내는 사람, 주변에 알리는 사람, 임시보호를 하며 성격을 파악하고 사람과 더 친밀해지도록 돕는 사람, 입양글을 올리고 입양처를 구해 이동까지 책임지는 사람 등 셀 수 없이 많은 활동가와 봉사자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봉사와 활동은 대부분 각자의 사비를 기반으로 한다.
많은 활동가와 봉사자가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서 구조하고 치료해서 입양을 보낸다. 과연 활동가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통장을 허물어가며 병든 고양이를 치료하고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바쳐 돌봐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로지 그 고양이가 좋은 입양처를 찾는 것과 그곳에서의 안녕으로 그쳐야 하는 것일까? 입양간 아이가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보답이 되는 것은 활동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아무도 활동가에게 그 일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좋아서 하는 일에 무슨 보답이며 대가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안락사나 철장 속 자연폐사의 수순을 밟을 생명이 새 삶을 얻고 누군가의 집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행동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부담을 온전히 활동가가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입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네, 여기까지 해서 3장 품종 고양이의 슬픔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되게 쉬운 이야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듣기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장 마무리할 때 어조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구조자 3명을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한테서 이제 사례를 받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기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산업을 아우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은 좀 더 이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그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읽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관련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시면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어디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든 하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가 생각해 놓은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